지금부터 제가 이제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것인데 그 설명하기 전에 방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죠. 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재건축 재개발을 대략 한 37, 8년 했어요. 87년 1월 달부터 사회생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쭉 재건축 재개발 쪽 일만 했습니다. 2002년도에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수십 번 개정이 됐어요. 조문이 조문이 아예 없어진 것도 있고 워낙 또 새로 생기다 보니까 몇 다시 몇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전체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918년도 2월 달에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됐어요. 완전히 조문이 다시 처음 그 옛날 도시정비법이 바뀌고 조문이 다시 구성이 돼서 전체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2월. 7년 됐는데 그 뒤로 또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작년 12월 달하고 올 1월 달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걸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쭉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전진단 대신에 재건축진단 이래가지고 재건축진단은 사업 초기에 안전진단처럼 하고 나서 그걸 통과돼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 건축허가 받는 그걸 사업시행계획 인가라 그러는데 그 전까지만 그 재건축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바뀌었고 또 하나는 우리 추진위 구성을 과거에는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그거를 추진할 추진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추진 주체가 추진위원회예요. 근데 그 추진위 구성 시기를 앞당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구역 지정이 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 위반 제안하거나 또는 요청을 해서 주민 공람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위 구성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구청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구청에서 동의를 하시면 추진위 구성 동의서에 연번 도장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바로 추진 구성할 수 있다. 좀 빨라진 거죠. 아까 말씀 모두의 청장님 하셨는데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돼요. 아니면 계속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즉 사업을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개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진단을 없애고 재건축 진단을 나중에 해도 되도록 한다랄지 아니면 추진위 구성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바뀐 게 과거에는 총회를 하면 전부 다 우리 주변에서 재건축 하시는 거 봤겠지만 OS라고 그래서 홍보위원들이 아주머니들이 동의서 거두러 다니잖아요. 하루에 보통 적게는 16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이렇게 줘야 돼요. 그분들. 그럼 보통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몇 천만 원, 총회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비가 뭐 1억, 2억씩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OS를 꼭 서면으로 동의서 서면 결의서를 받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총회할 때 서면 결의서가 없어도 된다. 서면 결의서도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서면 결의서도 받을 수도 있고 전자투표로 할 수도 있다. 병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어르신들은 잘못하 이게 휴대폰으로 해서 전자투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큰 틀에서 그런 정도 것들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제가 지금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것들을 요약을 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하려 그러면 동의율이 몇 %여야 되는지 혹시 아시죠? 몇 %죠? 75%. 예,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 공이 75%,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올 1월 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재건축에 관한 한 재개발은 똑같습니다. 75%고 재건축은 70%로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5%가 더 줄어든 거죠. 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서가 안 나올 때는 5%도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그 5%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고.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율을 70%로 완화했다. 그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재개발은 75%니까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왜 75%를 그대로 놔뒀을까요? 재개발은 공공개발의 성격이 강하다.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없는데 산동네를 개발한다랄지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은 그래서 공영개발 성격이 좀 강해서 토지 수용권을 줘요.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과 매도 청구 소송에서 시세대로 사는데 재개발은 토지 수용을 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공영개발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가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재개발은. 근데 한편으로 계속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재개발도 동의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지금 민원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재건축의 동의율이 70%로 완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이게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이고, 자,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사업 우리가 진행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포인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옮겨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어느 지역은 여기는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한다고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바운더리만 결정해요. 그 다음에 개락의 밀도, 큰 틀에서 기준 용적률이라는 걸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거를 정비계획이라고 그래요. 정비계획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가 용적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땅 한 평에 건물 몇 평지 있느냐, 그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적률, 층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거. 그게 이제 정비계획이에요. 그런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딱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 동네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수립을 안 하지만 안 하는 이유가 또는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1번이 예산이 없거나 2번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거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먼저 우리가 이 동네 재개발하겠습니다, 재건축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막 반대하면 복잡해지겠죠, 상황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과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 입안 제한 방식만 있었어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요청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하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비계획안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정비계획이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역업체가 있어야 돼요. 용역업체를 뽑아야 돼요. 돈이 들겠죠? 그리고 용역업체를 뽑으려면 주민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통상 그걸 준비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외상으로라든지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꼭 그렇게만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주민들이 준비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구청장님한테 입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돼요. 없이 그냥 우리 동네 재개발하고 싶으니까 정비계획을 좀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에요. 정비계획안을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것은 입안 제안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정비계획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그냥 몇몇 분이 입안 요청하거나 제안하면 그 동네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 반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법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거나 입안 제안할 때는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서 내도록 해놨어요. 그 동의율이 입안 요청할 때, 준비가 없을 때는 동의서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30%.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입안 요청할 때는 30%. 입안 제안을 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동의서 적극적으로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안 제안할 때는 50% 그래요. 그래서 30%나 50% 동의서를 걷어서 구청에 입안 요청하거나 입안 제안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청에서 본격적으로 그걸 받으면 정비계획 그 수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되면 계획안을 가지고 쭉 구청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구청 내부 부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주요 부서들, 관련 부서들하고 다 사전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 협의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 공람이라고 그럽니다. 주민 공람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요. 구청에서 나와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추진위 구성은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이, 고시가 돼야만이 추진위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당겨져서 언제 할 수 있다?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청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추진위 동의서에 날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때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연번을 구청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청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해서 이 정비계획안 수립하는 절차에 주민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추진위 이름으로. 과거에는 다 끝난 다음에 추진위 구성을 했어야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추진위 구성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추진위원회는 정식 단체, 그 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건축주가 아니다. 사업 시행자는 조합부터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조합장이 사업 시행자예요. 추진위원장은 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건축주가 아니다. 추진위원회 이름은 정식으로 풀네임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인 단체다. 근데 막 아무렇게나 이 사람 저 사람이 추진위원장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 딱 과반 먼저 동의한 주민 단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만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이제 준비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이 그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추진위가 조합을 구성했을 때 조합을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이제 오늘 주요한 우리 강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을 준비합니다. 조합 설립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추진위가 통상 하는 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추정분담금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해야 돼요. 즉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인지 조합원들한테 조합 설립 하기 전에 동의서 받기 전에 다 통지를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내가 대략적으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법에서.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서울에서는 서울시만큼은 공공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서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심의라는 거 해요. 아까 말한 분담금을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터무니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추진이라는 데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분담금 조금밖에 안 냅니다. 한 34평 들어가는데 뭐 몇천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러면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해서 구청에서 검증을 해줍니다. 검증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해서 그래서 그 검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지를 해요. 통지를 해서 우리 동네는 계략 땅 몇 평 갖고 있을 때 34평 또는 25평 들어갈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동의서를 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고 200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쭉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주민의 알 권리,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동의서 받고 나중에 와서 막 분담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분담금 폭탄. 지금도 그런 얘기 있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정분담금 심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다 이제 보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 보내야 돼요. 토지등 소유자 전부 다 계략의 그 분담금이 얼마입니다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동의서를 내는 건데 그 추진위원회가 계략의 분담금 산출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설계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전문업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체 이런 업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세 가지 업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앞단에서 도와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라. 그래서 세 개 업체를 추진위원 단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개 업체가 사업시행 계획서도 만들고 추정 분담금, 계략의 분담금도 산출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통보하고 정관 만들고 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동의서가 이제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 동의서를 거두면 창립총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창립총회 할 때 조합장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합장, 그다음에 감사, 이사, 대의원을 구성하는 사전 절차를 추진위가 하는 거예요. 입후보 공고 내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선출하는 게 아니고 입후보를 받습니다. 받아서 창립총회 때 조합장을 선출해요. 창립총회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하는 거. 조합 정관은 이미 다 배포가 돼서 그거를 보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합 정관은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려서 정관을 승인을 받기는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왔어요. 왔는데 참고로 조합원이라고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달라요.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에요. 끝까지 조합원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분양신청 끝날 때까지. 분양신청 끝날 때까지 아무 때라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동의하면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재개발은 그냥 조합원이에요. 계속 조합원이고, 분양신청 기간 때까지 분양신청 안 하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청산자가 되는 거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나고 총회를 쭉 하잖아요. 조합 총회를 할 때 재건축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총회장 못 들어가고, 재개발은 동의하지 않았어도 미동의자라 하더라도 총회장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나 총회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총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갔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어떤 것들을 하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은 사업 시행자라고 그랬잖아요.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인들 집 지을 때는 건축허가 딱 하나 받으면 되지만 이거는 작으면 몇천 평, 크면 몇만 평 땅에다가 아파트를 막 몇천 세대씩 짓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4천 몇백 세대짜리 아파트도 있고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제반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도시 경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심의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건축심의, 경관심의, 무슨 뭐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한번 하고 나면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해야 돼 이런 것처럼 무한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꺼번에 모든 심의를 한꺼번에 중요한 심의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거를 통합심의라고 그럽니다. 과거에는 조합이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평가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축심의 받고 사업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한꺼번에 다 묶어서 통합심의 한다. 통합심의는 8개를 통합심의를 해요. 8개. 제가 이제 여기도 간단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영향평가, 그 다음에 소방성능평가 뭐 이런 것들을 총 8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6개가 있었어요. 6개. 근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영향평가하고 소방성능 위주 설계평가가 2개가 또 들어갔어요.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해라. 이래가지고 8개를 통합심의를 합니다. 그럼 심의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 계략의 뼈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 동네 이제 아파트 짓는 것들이 층수는 몇 층 짓고 건물의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관도 어떻게 짓는다. 각각의 세대 내부 평면이 계략 어떻게 된다. 차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간다. 공원, 단지 내 녹지나 공원들은 어떻게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건축 통합심의 받게 되면. 이제 통합심의 받고 나서 뭘 하냐. 그거는 지금까지 통합심의는 뼈대가 결정된 거예요. 뼈대가. 건물의 뼈대만 결정됐습니다. 그 건물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철근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설비, 전기나 수도 파이프, 그다음에 하수 시설들이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높은 층에서부터 쫙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거. 그게 설계해서 허가를 받는 거. 그게 사업시행계획 인가예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우리 건축허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집 지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 그래서 허가받는 거. 그게 사업시행계획 인가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기 위해서는 계략 우리가 보니까 뭐 지자체마다 다른데 50여 개 부서의 검토를 거쳐요. 서울시청, 구청만이 아니고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뭐 교육청, 방송국 이런 데 전부 다 보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뭔 문제가 없는지를 다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수십 개의 유관부서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인가를 구청에서 내주는 거예요. 네, 통합심의.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면 도시계획적인 거, 큰 틀은 서울시에서 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큰 것은 도시계획적인 것은 시청, 실질적인 것은 구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이런 도시계획적인 거 서울시, 통합심의, 건축심의 같은 거 서울시, 나머지 추진위 승인받는 거, 조합설립 인가받는 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 거, 관리처분 인가받는 거 이거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막 구청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구청에서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제 들어보시고 필요한 것은 또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시면 또 구청의 실무자들이 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인허가를 제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87년도에 직장 들어가서 2002년도 봄에 나왔어요. 15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만. 그러니까 많이 겪어봤죠. 사실은 또 말도 안 되게 하는 인허가청도 있긴 해요. 너무나 특히 지방이 더 심합니다. 그런 게. 지방 사업이 더 심하고 오히려 서울은 그런 게 좀 더 적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 서대문구청은 아마 이제 잘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행정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건축허가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것은 나면 도시정비법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사업법에 의한 주택사업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의제 처리하는 게 있어요. 즉 바로 땅 파고 이제 집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바로 땅 파고? 안 되는 거죠.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 특수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데다가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이사를 나가야 돼요. 이사 다 나가고 다 철거해야 땅 팔 수 있잖아요. 이사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25평, 34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는데 분담금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조합원들 종전에 갖고 있던 출자했던 땅, 토지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계략의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그래서 남는 돈이 얼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한테 쭉 분배하니까 얼마 정도를 분배할 수 있고 그래서 출자한 지분 대비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 통상 그게 비례율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비례율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이제 종전토지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그래서 권리가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에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돌려받고 조금 작은 걸 갖고 있으면 돈을 내고 분담금 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합에서도 우리 조합원님들이 몇 평 들어갈 건지를 모르는데 25평을 원하시는지 34평 원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면 먼저 분양신청을 받아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그래서 분양신청을 하세요. 분양신청 할 때 계략의 분담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분양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합원님들한테 다 통지를 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해서 총회하고 나서 관리처분 총회하고 또 중요한 게 모든 총회는 대원칙이 조합원 절반, 과반이 참석을 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거의 모든 안건은 의결이 되는데 그 사업시행 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거는 과반 참석의 과반 찬성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 만약에 전체 조합원은 과반이 참석했다 현장에 총회장에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100% 다 동의를 해야만이 통과되는 거예요. 분모가 참석한 사람의 절반이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전체 조합원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만큼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처분 인가가 이제 총회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 다 검토해서 인가를 내줍니다. 인가를 내면 그때부터 이제 이사가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업시행 인가만 받고 이사할 수 있었어요. 도시정비법이 한창 시행되고 나서 한 10년, 20년, 10몇 년 때까지. 근데 2010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사업시행 인가 받고 나서 이사 나가면 분담금을 모르고 나가잖아요. 분담금 모르고 나갔는데 나중에 다 철거하고 나서 그때 관리처분 총회를 나중에 했거든요. 옛날에는 철거부터 다 이사 내보내고 철거하고 관리처분 총회.
생각보다 분담금이 많이 나왔어요. 이걸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집을 다 부숴버렸는데. 억지 춘향식으로 사업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사 나가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 나고 나서 이사를 쫙 나가요. 과거에는 이사 나가고 나서 철거하는데 일반 재개발은 1개월에서 2개월. 아파트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였잖아요. 대부분 3개월 맥시멈. 그 안에 철거를 다 했어요. 요즘에는 철거 기간이 어떻게 되냐? 5개월에서 6개월 일반 재개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저층이 없고 대부분 중층이잖아요. 아파트 12층, 뭐 10층, 12층, 15층 그래요. 그런 데는 보통 7, 8개월 이렇게 시공사들이 요구를 해요. 왜 그러냐? 성면 철거 때문에. 성면 철거를 옛날에는 그냥 막 때려 부수고 막 다 철거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그 성면이 날리든 말든 성면이 몸에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건강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가 치명적이니까 성면을 별도로 다 조사하고 성면만 별도로 뜯어내야 돼요.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철거 기간이 길어졌어요. 참고로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용역업체 사람들을 아는데 철거업체 사장을 압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철거업체 한때는 조합에서 직접 뽑았습니다. 조합에서 직접 뽑다 보니까 조합에다 로비를 막 하면은 조합에는 철거업체들은 뭐 막 무지막지하게 로비를 하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철거업체에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게 철거업체는 로비가 굉장히 강해요. 뭐 나중에 갖다 나온다 생각하고 막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막 무자비하게 이주하고 철거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용산 참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조합해서 뽑을 수 없도록 그래서 모든 시공사가 이제는 철거를 꼭 해야 됩니다. 철거업체 별도로 뽑을 수 없어요. 참고로.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혹시 졸리시는 것 같아서 졸지 마시라고. 예, 철거업체 사장이 그렇게 한 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단 말입니다. 막 몇백억을 벌어요, 그분들이. 용역비료도 벌고. 그리고 고물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또 팔면은 그게 짭짤하답니다. 그 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알미늄 샤시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돈들을 많이 벌었는데 젊었을 때 철거업체를 따라다니면서 직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성면을 막 현장에서 직접 본인이 막 들어서 막 때려 부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된 거죠. 폐가 절반을 떼내고 그 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성면이 위험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면 철거 기간이 굉장히 때문에 철거 기간이 좀 길어졌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공사 기간은 통상 지하는 한 층당 보통 2개월 우리가 쳐요. 지상은 한 층당 1개월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지하를 보통 요즘에 3층 팝니다. 왜 3층 파냐? 옛날에는 요즘엔 기본적으로 한 세대당 주차 대수가 많이 요즘에는 설계를 해요. 차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보통 기본이 세대당 1.5가 이쪽 저쪽 해요. 지방은 1.5쪽 아래쪽으로 가고 좀 여유가 있는 동네는 1.6, 7, 8, 2.0까지도 있어요. 세대당. 한 세대당 차를 두 대씩 주차하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만큼 지하 주차장이 많아지잖아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밑으로 파야죠. 더 밑으로 파야 되고 1번이 그렇고 2번이 주차면이 옛날에는 하나 주차면이 있잖아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면이 지금 사시는 동네는 대부분 얼마인 줄 아세요? 폭이 2.3m예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2.5m예요. 2.5m. 2.3으로 하니까 주차하기도 힘들고 옆에 자꾸 부딪히고, 더 중요한 거 또 문콕 이런 거 있잖아요. 문콕에서 차들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좀 늘렸어요.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넉넉하게 해라. 그래서 2.5, 그래서 광폭이라고 그러는데 2.5m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면적에 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줄어드니까 더 많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지하 3층 내려갑니다. 과거에는 지하 1층이나 2층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지하 3층 대부분 간다. 지하 3층이면은 한 층당 지하는 2개월씩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 35, 지하 3층이면 35 더하기 6이니까 어떻게 되죠? 41개월. 그래서 보통 41개월에서 43개월 시공사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시공사 입찰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해요. 43개월씩 하는 거는 흔히 말해서 통상 모빌라이제이션, 그래서 현장 사무실 개설하고 이러는데 앞단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 2개월을 더 잡습니다. 그래서 41개월에서 43개월 통상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는 거예요.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전고시라는 걸 합니다. 이전고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들어갔을 때 낸 분담금이 관리처분 때하고 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돌려받을 수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사업장도 돌려받는 사업장이 경기가 좋을 때는 다수 나와요. 일반 분양가가 높으니까. 경기가 요즘처럼 안 좋다. 일반 분양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공사비가 확 올라간다. 그럼 분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도중에 그래서 분담금이 좀 조정이 돼요. 조정된 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해요. 그래서 그 총회 결과를 가지고 최종 분담금이 결정이 되고 그 집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갔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거를 고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전고시예요. 그러면 그게 딱 이제 장부에 적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사고 팔 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양도세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고시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전고시가 그래서 돼야 등기가 돼요. 이전고시가 돼야 등기가 된다. 그래야만이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기 위한 이제 마지막 인허가 절차가 이전고시예요. 조합원이 그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 그 뒤에 사고 파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이전고시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에 돈을 더 내든 덜 내든 이전고시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돌려받을 때는 그 사람도 돌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전고시 하고 나서 과거에는 조합장님들이 이 사업을 길게 끌었어요. 그냥 이제 항상 예비비는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조합장님 계신다는데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딱 오랫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나 이 돈 그냥 갖고 계속 월급 좀 받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을 안 해. 해산을 안 해, 조합을. 해산 않고 계속 몇 년씩 끄는 거예요. 막 4년, 5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에서 딱 규정을 했어요. 강제적으로. 아까 말한 이전고시 난 다음에 1년 안에 해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안에 해산해야 돼요. 해산하고 나서 해산 총회를 하고 해산해야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해산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각종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조합에서 돈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거꾸로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송들을 다 마무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청산 절차예요. 그래서 통상 조합장님이 청산인이 돼요. 조합의 이사들이 청산인들 같이 들어와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지막 사업을 끝내고 청산 등기하면 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재건축, 재개발의 쭉 절차를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25분입니다. 25분이니까 제가 원래 쭉 이어서 강의를 전 통상 하는데 오늘 제가 목도 좀 칼칼하고 하니까 딱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예. 5분에 뵙겠습니다. 예, 30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갑자기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저도. 어느 날 와보니까 제가 60이 확 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하는 거 사실 힘들어요. 2시간씩 서서 하는 거. 부담도 되고. 제가 원래 이거 강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학교 나가서 강의하는 교수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데, 하도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건 이제 재능기부 차원에서 제가 해요. 하는데, 갈수록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힘들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서대문구청은, 제가 이제 주로 있는 데는 저쪽 남쪽이기 때문에, 이리로 오기도 멀어요. 거리도 멀고 이래서 힘든데, 그래도 서대문구청은 제가 꼭 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청장님 때문에 와요. 솔직히 청장님 때문에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옵니다. 예. 그 길게 앞에서 전체를 설명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운영을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조합이나 추진위 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원 입장에서 알면은 도움이 될 것들을 몇 가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앞단에서는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은 과거에는 조합으로 바로 갔어요.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합, 옛날에는 80% 동의가 있었습니다. 80%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하려고 그러면 도중에 각종 단체들이 서로 내가 조합장 하겠다고 막 싸우는 통에 동의서 거두면 처리 동의서 요 한쪽에서 받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공전돼요. A팀, B팀 싸우느라고. 그래서 추진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체 주민들, 통상 토지등 소유자라 그러는데 토지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먼저 받는 팀한테 무조건 추진위 승인을 내준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 추진위 구성을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과거에는 요즘 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민공람. 정비계획 주민공람하면 바로 추진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법이 바뀌었는데도 잘 모르는 이것이 중요하지 언론에서 자주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근데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 구성을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데 서울에서는 공공지원 제도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추진위 구성을 해줘요. 구청에서 추진위 구성만을 위한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기를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래서 한 업체를 뽑아가지고 보내주면 그 업체가 추진위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 추진위 구성하는 거, 예. 여기, 이 앞단. 예. 여기가 이제 공공지원 방식으로 하는 거. 일반적인 방식은 뭐, 우리 서울 지역은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구역 지정이 됐다. 또는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했다. 지금부터 이제 구청에서 공공지원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착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비업체를 먼저 뽑고, 여기서 뽑아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추진위원장하고 감사 선출하는 거예요. 추진위원장하고 공공지원 용역에서는 추진위하고 감사를 먼저 선출해요. 그래서 공고를 해요. 자, 추진위원장 하실 분 나오세요. 감사하실 분. 그래서 단일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별도 선거 없이 그분이 추진위원장, 예비 추진위원장이 돼서 그분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추진위원들 다 본인이 희망자들 다, 나 추진위원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자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다 모집을 해서 추진위 구성을 해요. 근데 위원장 하실 분이 복수로 남았어요.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을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상대로 합동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한 분을 뽑는 거예요. 위원장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뽑아요. 뽑으면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추진위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추진위원들을 이제 모집해서 구성을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통상 부위원장 안 뽑습니다. 통상 대부분 위원장과 감사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을 이제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위원장과 위원장하고 감사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거예요. 뽑는 거다. 경합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서로 위원장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경합을 했다. 갑이 위원장이 되고 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을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넌 떨어졌으니까 절대로 이 사업에 개입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분 추진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갑이 을을 모셔야 된다.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은 갑이 하지만 을은 추진위원으로 들어온다. 근데 을이 나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내가 어떻게 추진위원을 해. 그 밑에서 당신 밑에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분은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아래에 써 있습니다. 아래.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의 자격은 피선출일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뽑는 선거하기 전에 5년 동안 갖고 있거나, 쉬워요. 5년 동안 갖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서 지금 25년이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 사이에 1년 동안 그 동네 살았으면 돼요. 5년 소유하지 않았어도 1년 살았거나 5년 동안 갖고 있거나, 과거에 갖고 있어서도 됩니다. 과거에 5년 이상 소유한 사람. 네. 추진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참고로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혹시 얼마일까요? 3년이요. 네. 잘하십니다. 3년인데 이 추진위원회 임기 2년은 이거는 법에서 정해졌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법이나 마찬가지죠. 추진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조합임원의 임기는 2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는 겁니다. 정관에서 2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조합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이었어요. 근데 왜 3년이 됐느냐. 그것도 법에 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과거에는 표준 정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정관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또는 법이나 이런 데서 정관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을 무시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법에서 정한 건 다 그대로 넣어야 되고 법에서 위임한 것들만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이런 것만 조합에 정관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 임원의 임기는 법에 없고 정관에 정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면 2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국토부 표준정관이라는 것에서 표준정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아닙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거기서 2년으로 해놓으니까 대부분 다 2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조합 임원도 옛날에는 다 2년이었어요. 임기가. 근데 어느 조합에서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이지 법에서 뭐 정한 거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표준정관과 관계없이 조합장 임기 정하지 않고 간다. 그래서 그냥 종신조합장을 하는 거예요. 종신조합장을.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어요. 법에서 임기를 3년 이내로 해서 조합정관이 정해라. 3년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3년 이내로 해서 정해라. 그러니까 다들 그냥 3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예. 추진위원회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이 추진위원회 결격 사유하고 조합임원의 결격 사유하고 같아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은 사람, 희만 신용불량자 말하는 거죠. 실형 받아가지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도시정비법 위반해서 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은 추진위원장도 할 수 없고 조합의 임원도 나중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정법 위반하면은 잘못하면은 100만 원 넘게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벌금형이 나올 수 있거든요.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왔다 조합장이 그러면 자동 해임입니다. 자동. 대표적으로 많이 조합장님들이 되는 게 뇌물수수 이런 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 걸리면 무조건 그건 실형이거나 엄청나게 센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해임인데 소소하게 걸리는 것이 뭐냐면 정보 공개예요. 정보 공개를 하도록 했어요. 조합원들이 원하면 공개를 해줘야 돼요. 법에서 이런 것들은 정보 공개를 해라 했는데 조합장님들이 이게 대부분 반대파 쪽에서 비대위라고 하는 분들이 요구하니까 대부분 명부 달라고 하거든요. 명부. 그러면 그 명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해임총회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안 줄라 그래. 조합장님들은. 안 줘요. 근데 이거 주라고 해도 안 줘.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에서 도정법으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걸리면 통상 모르고 했다 이렇게 통사정 하면은 60만 원 나와요, 벌금이. 근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벌금 맞고도 공개를 안 해. 다음에 무조건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럼 무조건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달라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조합장님들은 그거 꼭 아세요. 정보 공개는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줘라. 법에서 정한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토지동 소유자 명부, 회계자료 이런 거예요. 돈이나 조합원 명부 그런 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토지동 소유자 동의 방법 과거에는 종이로만 했어요. 종이로만. 동의서 종이.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중요한 것이 법이 개정이 됐다. 총회할 때도 전자투표하지만 조합 설립 동의서 또는 추진위 동의서 이런 각종 동의서들도 이제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회 때 전자투표하는 거는 올해 6월 4일부터 2달 후부터 시행이 되고 총회 때 전자투표하는 거 말고 조합 설립 동의서, 추진위 동의서 걷는 그것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 그건 올 12월 4일부터 해요. 시행이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동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무조건 전자적 방법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이용하지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로도 당연히 동의서 낼 수 있습니다. 병행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동의서 내고 나서 처리하고 싶을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추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려고 그러면 꼭 내용증명 보내야 돼요. 어디다가? 구청하고 추진이나 조합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내야 두 군데 같이 보내야 돼요. 처리한다고 하고 손도장 찍고 본인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에서 붙여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위 동의서 서식인데 여기 추진위 동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구체적인 거 없고 추진위원장님, 추진위원장하고 여기가 지금 추진위원장이에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추진위원장 감사, 위원장 감사하고 아래쪽 쭉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추진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가요. 우리 동네 추진위원장 누구, 감사 누구, 추진위원 누구누구가 우리 동네 재건축 한다더라, 재개발 한다더라. 이게 동의서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면은 되겠다 라고 하면 도장 찍어주는 거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장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 구성 동의서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름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손도장 찍고 신분증 붙이는 거예요. 예. 토지등 소유자라고 개념이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해당이 사항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되는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또 여러 명이 한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토지등 소유자예요. 각자 해주는 거 아니고 딱 한 명씩만이다. 그런데 부부가 갖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씩 갖고 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나씩 갖고 있을 수 있죠. 재개발 지역에는 주택은 남편 거, 상가는 부인 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일까요? 네? 예. 몇 명? 예. 그거는 토지등 소유자는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조합원하고 달라요. 개념이. 조합원은 세대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세대 안에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대당 한 명 조합원 이렇게 돼요. 그거는 조합원은 나중에 주택을 분양하는 걸 전제로 해서 조합원 개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집당 하나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부족하니까 남편, 부인 하나씩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한 세대로 봐서 하나만 준다.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는 개념이 달라요.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하나씩 갖고 있으면 그거는 토지등 소유자가 둘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쭉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대략 15분에서 20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놨네요. 옛날에 늦어지면은 제가 질의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가능하면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갈게요. 예. 여기. 예.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성 승인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추진위원회 업무는 아까 제가 전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업체들 뽑고 그 다음에 총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의서 걷는 거를 추진위원회가 한다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안에는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하는 거, 추진위원회의가 있고, 아까 말한 우리 위원장 감사 뽑고 추진위원들 쭉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추진위원회의. 그 다음에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 주민총회 두 개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참고로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명당 1명꼴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명인 주민들 500명이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최소한 50명 이상 뽑아야 됩니다. 10명당 하나씩, 한 명씩이니까. 1000명이다. 그럼 몇 명 뽑아야 되겠어요? 100명 뽑아야 되겠죠. 2000명이다 그러면. 네? 예, 그렇진 않고 10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고 1000명을 넘는 순간에는 너무나 많이 뽑으면 회의가 어렵잖아요. 100, 200명씩 뽑으면 그건 거의 뭐 조합총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총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1000명을 넘는 경우는 100명까지만. 맥시멈 100명. 근데 딱 100명만 뽑으라는 건 아니에요. 100명까지는 기본으로 뽑아라. 200명 뽑아도 돼요. 200명 뽑아도 됩니다. 근데 200명까지 안 뽑아도 된다. 최소한 100명 이상은 뽑아라는 게예요. 근데 통상 얼마 뽑냐? 110명에서 120명 뽑아요. 좀 여유 있게 뽑아요. 보통 10%에서 20%. 왜냐? 사퇴하는 분이 있고 이사 가는 분이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뭐 선거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여유 있게 뽑아놓고 그 정원에 달랑달랑 한다 그러면 빨리 다시 추가로 보궐 선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고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모처럼 이런 밤에 왔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배워 갖고 가면 좋잖아요. 의사 정족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총회 때 어떻게 의결한다고 그랬죠? 몇 명 참석해야 된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 몇 명이 통상 참석해서 총회가 성원된다고 그랬죠? 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반 말하는 거예요. 과반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원복을 땅땅땅 하고 총회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의사정족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뒤에 조합 총회가 가면은 조합은 또 과반이 참석해야 될 뿐더러 현장에 직접 얼마 이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근데 일단은 사람 머리 숫자로는 그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나 그 구성원의 과반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의결하기 위해서 어떤 안건을 올리잖아요. 총회든 추진이든 안건을 올리면 그걸 의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예요. 참석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하면 다 대부분 의결되는데 제가 이제 섞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조합총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특별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사업시행 정확히 잘 들으셨어요. 사업시행 계획인가총회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총회는 과반 참석에서 과반 찬성하면 안 된다. 얼마가 참석하든지 간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과반만 참석했다. 51% 참석했다. 그러면 51%가 다 찬성해야만이 의결되는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관리처분 계획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래요. 이것도 참고로 과반은 100명이다. 그런데 50명이면 과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51명. 50명은 절반이잖아요. 과반은 절반을 초과해야 돼. 초과니까 한 명이라도 많아야 돼. 51명 와야만이 총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명일 때는. 예.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대부분 앞에서 설명을 제가 쭉 드렸던 거니까 여기서 여기 앞에서 하나만 볼까요? 예, 여기서 추진 24페이지 아래쪽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주민총회 의결 방법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거 대부분 잘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서면결의서 내잖아요. 서면결의서도 이거 확실하게 유조 안 돼야 되니까 인감증명 도장 찍고 인감증명 붙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면결의서에 꼭 인감 찍고 인감증명 붙여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도장 찍고 해도 돼요. 해도 되고 다만 서면결의서를 낼 때는 이 서면결의서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조합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합에서 그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인장, 도장, 손도장 찍고 신분증 붙이도록 해놨어요. 서면결의서에. 꼭 인감증명 붙여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조합 설립, 다음 이제 조합으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이제. 25페이지 조합 들어왔습니다. 조합, 재개발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땅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이 돼요. 그런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동의한 사람. 재건축은 대전제가 뭐냐면 그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에 대부분 다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건물 플러스 땅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집합건물을 상대로 정비사업을 하는 거라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관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쫙 이런 것들을 정관에 넣어라 이렇게 해놨는데 대부분 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법대로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27페이지까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법에서 이런 것들 다 정관에 넣으라고 해놨어요. 자, 28페이지부터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부터가 이제 유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에서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나름대로 정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이사감사의 수예요. 이사감사 수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조합장 임원이라고 하면 그 임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임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합장, 감사, 이사 다 포함해서 임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조합장은 몇 명이겠어요? 당연히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한 명. 감사는 몇 명이에요? 네, 감사는 한 명에서 세 명 사이에서 정하라고 정관에 정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2명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도 있고. 예. 이사는 숫자가 적으면 3명부터 할 수 있는데 100명이 넘어가면 조합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좀 규모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해라. 이래서 5명 이상으로 하도록 해놨어요. 10명에도 관계없어요. 근데 통상 대부분 조합에 100명 넘잖아요. 조합원 수가 100명 넘으면 대부분 얼마 정도 하냐면 7명에서 9명, 10명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는 수시로 열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숫자가 하게 되면 논의하기도 어렵고 수시로 모이기 어려워서 중요한 건 또 대부분 다 대의원에서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뭘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회는 그냥 심의만 해서 올리는 거야. 이사회는 권한이 사실은 이사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모든 권한은 어디서 나온다? 총회에서 나온다. 총회에서 일부 유임한 것만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나 대의원에서 유임한 것만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사회는 심의와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네. 이사감사의 임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관에서 정한 거예요. 정하라고 해놨어요. 딱 법에서 뭐 3년 이게 아니에요. 정관에서 2년으로 정하면은 2년으로 한다. 3년 이하에서 정하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요즘에 조합은 3년으로 하고 있죠. 예, 아래쪽은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예, 예, 아래쪽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궐선임 이런 것도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이거 다 이거 칼라로 다 해서 출력해서 다 해놓으셨네요. 보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흑백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거 빨간색 보이죠? 이런 것들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파랑색. 예. 검정색은 그냥 쭉 읽어보시라. 빨간색만 먼저 보시라. 중요한 거. 시간이 없으면 그게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30페이지 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동의 요건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70%만 이제 동의하면은 조합 설립 받을 수 있어요. 재개발은 아직까지 4분의 3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합 설립 동의서예요. 조합 설립 동의서는 아까 추진위 동의서하고 다르죠. 아까 추진위 동의서는 이름만 들어가요. 조합 설립 동의서는 이 안에 계략의 설계 규모, 설계 개요하고 계략의 비용 이런 게 들어갑니다. 설계 개요와 비용 이런 것들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비용을 우리가 분담할 건지 그다음에 이걸 나중에 집을 다 지었을 때 어떻게 건물을 나눌 건지 조합장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조합 설립 동의서 아까 추진위 동의서도 마찬가지고 두 개의 동의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서식이에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뭐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 막 뭘 바꾸면 안 돼요. 중요한 것들 이런 숫자들은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서 구체적으로 다 기재를 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동의서 마지막에 손도장 찍고 지장 찍고 신분증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동의서는 우리가 추진위 때 동의서 걷잖아요. 추진위 때 동의서 낸 분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 별도로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돼. 그러면 추진위 동의서 낸 사람들은 조합 설립 동의한 걸로 의제 처리해 줘요. 다만 그런 분들은 근데 나 추진위 동의는 했는데 이번에 조합장 뽑고 하는 거 뽑는 거 보고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동의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고지를 해야만이 사전에 여러분들 추진위 동의서 낸 분들 별도 동의서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그 동의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런 고지 안 하면 조합 설립 단계 들어가서 추진위 동의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나머지 것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합장하고 조합 임원들 임원 대의원 뽑을 때 서울시에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시를 해놨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몇 가지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상 설명은 빨간 거 위주로 보시고 참고로 조합 임원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지분을 가장 많이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부부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이런저런 일로 사업하려다 보니까 공동소유인데 혹시 위험하니까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다 줘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분을 조금 갖고 있든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남편 지분이 10%, 부인이 90%다. 그럼 남편은 조합 임원 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부인만 나올 수 있어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만 조합 임원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왜 그러냐? 이게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아까 조합장 영구집권하는 조합장이 있어가지고 3년 조합 임기를 정해놓고 이하로 정하겠다 했잖아요. 강남에 어디 몇천 세대짜리 거기도 단지인데 10,000분의 1을 갖고 있었답니다.
만분의 1. 만분의 1. 부인이 만분의 뭐 9,999, 남편이 만분의 1. 뭐 그렇게 해서 갖고 장을 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 가장 많은 지분 갖고 있는 사람만 임원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예, 창립총회 개최하는 것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갈게요. 예. 여기가 지금 일반총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38페이지 나와 있어요. 총회를 앞으로 하게 되면 서면결의 직접 참석을 하거나 과거에는 서면결에서 내거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직접 참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 참석시키는 것도 포함해서 와이프를 참석시키든지 자녀를 참석시키든지 이것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 대리인 참석은 직계 존비속만 됩니다.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직계 비속은 아들, 딸. 예를 들어서 직계인데 며느리는 직계 비속 아니에요. 존속, 직계 존속, 장인, 장모 아닙니다. 친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만 대리인이 된다. 이게 직접 참석자는 직접 하거나 대리인 참석이 되는 거고 서면결의를 내거나 종이결의를 과거에는 냈는데 이제는 전자투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자투표 올 6월 4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다 총회를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모셔놓고 총회를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총회를 해야 돼요. 했어야 됐고 이게 아직도 유효한데 앞으로는 온라인 총회도 가능하다. 온라인 총회도. 그래서 온라인 총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일단 오프라인 총회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셔놓고 총회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해서 그분들도 참석자로 봐준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총회하고 온라인 총회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 12월 4일부터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다. 근데 과거처럼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한 2, 3년 동안 총회를 못했어요. 열 수가 없어서. 못 모이게 집단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총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업이 그때 많이들 길어졌어요. 지연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 총회 안 하고 그냥 온라인 총회만 해도 된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온라인 총회만 그때는 해도 된다. 예. 총회에 참석에서 일반적으로 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을 10%가 직접 참석해야 돼요. 500명이면 조합원이 50명은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50명이 와야 된다. 근데 중요한 총회는 10%만 갖고 안 된다. 20%는 최소한 와야 된다. 하고 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그게 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1, 2, 3, 4, 5번 숫자 써 있죠? 예, 그 중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총회, 선정 취소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는 거, 사업시행 계획 인가리 신청을 위한 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리 신청을 위한 거,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요거는 20%가 직접 참석해야 돼요. 5번이 애매해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란 뭘까? 정기총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의 사업비 결정하잖아요. 그해 예산, 사업비 결정하는 총회. 정기총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과거에는 정기총회 하면 그냥 그것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 조합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나 관리처분 총회는 중요하니까 20%는 끄떡끄떡 했는데 정기총회는 뭐 해마다 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10%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정기총회 사업비 결정, 운영비 사업비 결정하는 총회도 20% 참석하도록 해놨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결정됐어요. 네. 중요한 총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공사 뽑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비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시공사 공사비예요. 뽑을 때 다 직접 와서 듣고 시공사 뽑아라. 이런 취지로 시공사 선정하는 총회는 직접 참석이 50%예요. 과반 참석해도 과반, 50%가 아니고 과반인데
옛날에는 과반 첨석을 하라 그러면 서면계에서를 다 걷고 못만 왔어요. 그러면 서면계에서 이미 뭐 A든 B든 시공사를 뽑아놨어요. 그러면 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난 A 시공사를 뽑아놨는데 현장 와서 들어보니까 B가 좋네. 근데 이미 시공사를 모르고 뭐 OSD로 왔다 갔다 홍보하고 하다 보면서 들어보니까 A가 좋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만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근데 그래도 직접 참석으로는 잡아줬어요. 서면계에서 내고 총회장이 오면 그건 직접 참석이다 이렇게 봐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직접 참석은 서면계에서 냈다. 부재자 투표하는 거, 부재자 투표한 거를 철회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 다시 받은 사람만 직접 참석으로 봐줍니다. 직참이라고 통상 약칭하죠. 직참자는 서면계에서 철회하고 현장에서 투표하는 사람만 직참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네. 산업시행계획총회하고 관리처분총회는 3분의 2 동의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에 조합에서 중요한 거 업체 뽑는 거예요. 업체 뽑는 거. 여기 쭉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작은 업체들 큰 돈 안 들어간다. 이거는 조합에 어느 정도 재량권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용역들. 조합은 대부분 다 용역입니다. 거의 용역. 공사하는 것은 시공사 하나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용역업체 선정하는 건데 이 용역업체 선정할 때 5천만 원 이하짜리는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수의계약 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 의사 그 예산 휴게 규정에 따르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해도 되지만 넘는 거 3천에서 5천, 2천에서 5천 사이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봐야 돼요. 견적서 받아봐서 그다음 받고 나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뭐 낮은 금액이든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그렇게 견적서 미리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5천만 원을 초과했다. 5천만 원 초과. 그래서 1억 사이에 있다. 그거는 지명 경쟁 시킬 수 있어요. 지명 경쟁. 그래서 어느 업체, 여기 업체 와서 견적서 내보세요라고 해서 지명 경쟁할 수 있다는 것. 1억을 초과했다. 1억 초과하면 무조건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 그러면 이건 나라장터에다가 나라장터가 아니고 신문 공고를 내든 뭐 나라장터에 하든 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에서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건 없어요. 수의계약은 있어요. 5천만 원 이하. 차라리 그냥 딱 찍어서 해라. 아니면 누구누구 와서 해라. 지명 경쟁 입찰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하면 안 돼요. 제한 경쟁 입찰은 뭐냐면 신용평가 등급 얼마 이상, 부채 비율 얼마 이하, 뭐 실적 얼마 있을 것. 대표적으로 문제가 잘 놓치는 게 조합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어느 지역 소재 업체 이런 걸 많이 넣어요. 서울 지역 소재 업체 아니면 뭐 폐기물 이런 거 뭐 이주관리 업체 할 때는 어디 뭐 이렇게 수도권에 인천 쪽에 그런 데가 많으니까 거길 넣거나 뭐 이런 데가 많은데 절대로 지역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실적, 지역, 재무 상태 뭐 이런 거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일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1억 넘으면 자 2억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경쟁 입찰 더하기 전자 입찰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장터. 더 정확히 말하면 누리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 아래 누리장터라는 데다가 입찰 공고를 내서 거기서 입찰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봐요. 그거를. 다 봐서 이 조합이 지금 어떤 업체를 이 업체를 좀 어떤 용역을 뽑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 무조건 업체 뽑을 때 최저가로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조합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적격 최저가 방식도 있고 적격 심사도 있고 또는 그 제안서 평가 방식도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42쪽. 42쪽 여기에 보면 이게 나오죠. 예. 최저가 방식이 있고 입찰 가격도 보고 실적도 보고 이거 보는 거예요. 실적을 본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을 자격이 되는 사람만 입찰한다는 게 아니라 입찰한 사람들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평가해서 이제 점수 매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제안서 평가 방식은 거기에다가 제안서까지 내도록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당신들 제안서를 내보세요. 이렇게 조합해서 제안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안서 평가 방식이라 그래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대략 이렇게 한다. 정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공공지원 용역이라는 걸 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시공자, 그 다음에 설계업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예요.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가 가장 중요한 메이저 플레이어들, 주요 업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업체 뽑을 때는 조합에서 마음대로 뽑지 마라. 추진이나 이런 데서 뽑는데 마음대로 뽑지 마라. 서울시에서 정한 방법대로 뽑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정한 대로 뽑아야 된다. 뭐 나머지 업체들 뽑을 때는 국토부에서 정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뽑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고 조합원이라는 게 있고 다르다 개념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번입니다. 한 세대가 다수의 물건을 공유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또는 남편하고 부인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는 각자라고 그랬죠. 조합원은 세대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세대당 하나씩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갖고 있었는데도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조합원은 한 명. 그리고 분양 대상도 분양 아파트 입주권이죠. 분양 대상 자격도 한 명만 주는 거예요. 그 한 물건 한 개를 여러 명이 갖고 있다. 대표자 1인만 토지 등 소유자고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되고 분양 신청은 대표자 1인만 하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같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분양을 신청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름은 명의는 어떻게 주냐? 여러 명 명의로 공동 명의로 당연히 나중에 이전 고시가 되고 등기도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자 한 명한테만 등기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공동 소유로 해서 이전 고시가 되고 등기가 됩니다.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법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90 몇 년도인가 하여튼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89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89년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국공유지 이외에 무허가 건물 갖고 있다. 이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데 남의 땅, 개인 땅 위에 갖고 있어요. 자기 땅 위에. 자기 땅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땅이 있으니까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공유지에 갖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국공유지 외에 이제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 무허가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무허가 건물,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무허가 건물, 89년 이전에부터 살고 있던 거, 그 이후에 무허가 건물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정관에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 이거 조합원으로 인정해 줍시다 라고 정관에 넣으면 인정이 되는 조합원이 되고 분양 자격도 주는 거고 조합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합원도 아니고 분양권이 없어요. 근데 통상 재개발은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은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라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에서 넣죠. 혹시라도 그걸 빠뜨리면은 빠뜨렸으면 다시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90제곱미터 이하 갖고 있다. 과소필지라고 통상 그러는데 그거는 토지동 소유자이고 조합원이지만 무조건 아파트 주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주는 건 아니고 이런 분들은 그 땅 90제곱미터 이하, 예를 들어서 80제곱미터다. 38, 24, 24평짜리 땅 갖고 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최고 작은 게 우리가 18평짜리를 지어 아파트. 18평, 25평, 34평 이렇게 쭉 한단 말이죠. 18평짜리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24평 이게 저희가 그 평가 금액이 더 많다. 그러면 입주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적다. 2평, 3평 갖고 있다. 그러면 입주권이 없어요. 주택이 아닌 거 상가만 갖고 있다. 재개발 경우입니다. 상가만 갖고 있다. 토지동 소유자 당연히 되고 조합원도 되는데 무조건 아파트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상가 평가해서 그 금액이 최고 작은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높으면 아파트를 주는 거고
적으면 안 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상가 정도 되면 대부분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아파트 받지만 아주 작은 상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가는 안 된다. 예, 지상권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조합설 민가가 났어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내 거는 그냥 팔자. 라고 해서 팔았어요. 아버지 걸 팔았어. 그럼 누군가 샀을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조합원이냐 아니냐. 이게 그 조합원이냐 아니냐. 그 두 번째 입주권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과거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2023년도 6월 29일 이전까지는 이거 조합원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입주권도 줬어요. 왜냐? 원래 토지등 소유자 2명 했잖아요. 2명 아버지 아들 하나씩 따로 있다가 조합원이 돼서 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원이 1명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사면 그 일부러 쪼개기 한 거 아니니까 인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인정해 줬어요.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해줬어요. 근데 소송이 붙었어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생겼어요. 소송이 했는데 대법원 판례로 이거 안 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거 산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하고 같이 뭐 공동소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서로 상의해서. 근데 그건 안 되겠죠. 어차피. 그래서 그런 걸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들 거 근데 아버지 것이 부동산에 나왔다. 그래서 그런 거 막 사면 안 된다. 과거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 거는 조금 뭐 내용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거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예, 이게 인허가 절차. 아까 제가 조합설 임인가 받으면 인허가 절차를 쭉 밟는다 그랬잖아요. 조합설 임인가 받고 나서 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합설 임인가 받고 나서 교통영향 평가 받고 소방이주 성능 위주 설계 1차 심의하고 건축 심의 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 쭉 영향 평가 심의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또 다 하고 이랬어요. 주로 이 부분에서 막 돌아요. 얘를 하고 나서 교통영향 평가 받고 나서 건축 심의를 했는데 지하가 건물 위치가 막 뭐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도 다시 바꿔야 돼요. 건축 심의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배치를 위치를 바꾸라고 심의위원들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바꾸게 되면 이게 정비계획 변경 대상이 되고 교통영향 평가 변경 대상이 다시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묶어서 한다고 그랬죠. 그거 묶어서 하는 거를 통합심의라고 합니다. 그 통합심의가 8개를 통합심의를 해요. 경관심의, 정비계획 변경심의, 교통영향평가, 소방성능 위주설계,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아래 여기는 이제 같은 소방성능 위주 설계고 아래쪽에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다 8개를 같이 묶어서 한다. 그 8개의 심의의 구체적인 대상들을 정리해 놨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서 이런 것들은 근거법은 뭐다. 이 대상 근거법은 있고 우리 동네가 이 심의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가 크면 당연히 다 대상이 되고 적으면 일부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상은 여기 가운데 다 메모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법과 이 조항들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대상사항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릴 내용이고 마쳤고 한 7분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뭐 10분 좀 안 남았네요. 한 7분 정도 딱 8시 30분에 끝내겠습니다.